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노총에서 만든 이주노동자 기본교환인 이주노동자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간부라면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고 할 때 그 이주란 무엇일까요? 국제 이주,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많이 있죠. 자기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동하는 것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국제 이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이제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순천이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경상남도 마산으로 왔다가 또 20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이주를 한 거죠. 뭐 이사를 한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떠한 조건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다 그 이동의 역사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자발적인 이주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주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요된 이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가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국은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사는 선진국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개발국, 흔히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할 때는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들이 좀 가난한 나라의 뭐 자원이나 경제 이런 것을 많이 약탈을 했었고요. 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부가 또 선진국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죠. 그런 상황이 세계적 불평등을 만들어낸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업이나 빈곤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로 가겠죠. 일자리가 있는 자기 나라 안에 어떤 도시 지역이나 뭐 공장지대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도 이제 뭐 7, 80년도에 그 여공들이 가족들을,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단 도시나 일자리가 있는 공업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도 일을 찾지 못하고 어떤 도시 빈민층이 되거나 그랬을 때 또 더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많이 택하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강요된 이주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 3.5%인 약 2억 7천만 명이 국제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중국에 있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중국 내 농민 출신 이주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땅덩어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 서부 내륙에서 여기 남동 해안 공업지대로 일하러 오기도 하고 그 농민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한 2억 명 됩니다.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사실 그 이주 노동자, 이주민의 숫자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해외 이주민이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어떤 뭐 항공이나 이런 이동성이 되게 많아졌고 높아졌죠.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해서 해외 어떤 거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윤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럼 자유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동력 이동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이주가 생겼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디에서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 이제 이쪽에서는 미국으로 혹은 캐나다로,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는 이주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경제 사정이 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지중해 저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은 뭐 조그만 쪽배 타고 브로커 통해서 이제 저 지중해 넓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배가 뒤집혀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지중해가 이제 난민들, 이주민들의 무덤이 돼가는데 유럽 국가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사정이 나은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이런 데로 주변 이제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에서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에 보면 1905년에 하와이로 노동 이민이 제일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당연히 뭐 일본이든 저 이제 만주 지역이든 뭐 동남아 쪽이든 살러 많이 갔죠. 일하러 많이 가고 강제징용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는 67년대에는 독일에 또 광부, 뭐 간호사 이렇게 가기도 했고요. 80년대에 들어서는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많이 일을 하러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을 많이 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엄청나게 해외 이민자 숫자가 많은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고 또 이주 노동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때는 사실 국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아니다, 국적에 따른 구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한국 사람이 아닌, 한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 짓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적자와 권리를 차별해야 된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 그래서 UN 같은 데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어떤 노동단체나 노조에서는 이주 노동자, 그냥 국제적으로 이주해서 일할 뿐인 그런 의미로 이주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자 뭐 이런 말도 쓰는데요. 불법 체류자는 정부나 주류 언론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어떤 체류에 적법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불법이라고 어떤 딱지를 붙이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고 뭐 어떤 그 인권 침해를 받아도 뭐 정당하게 인식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권리를 축소당해야 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초과 체류했다, 단지 등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서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런 말을 이제 쓰자는 의미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부에 이 말을 이제 쓰자고, 용어를 바꾸라고 이제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아직 많이 안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정세균 총리께서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테스트를 받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라 라고 이제 언급을 할 때 처음으로, 정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아닌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를 써서 약간의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인권 개념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조합원 분들도 보통 이제 이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많이 쓰실 텐데, 혹은 불체자 이렇게 많이 쓰실 텐데, 앞으로는 미등록자, 뭐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운동이 이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도 심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도 이제 거세지고 있는데 되게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인종차별을 계속 부추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인종이라는 것이 살펴볼 때 사실은 생물학적,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뭐 이 사람 다르고 저 인종 다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은 만약에 한국 사람 내에서도 어떤 차별이나 그러니까 차이나 이런 것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종 간의 구분이라는 것은 되게 모호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주로 사람을 나누어서 또 이제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그 백인의 개념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 아일랜드도 사실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서구 백인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온, 이태리에서 온 이민자, 이런 사람들은 백인의 범주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어떤 인종 범주라는 것이 그때그때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겉으로는 멀쩡하게 백인인데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은 한 방울이라도 조상 중에 흑인 피가 섞여 있으면은 백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그 규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어떤 피부색을 혹은 어떤 인종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인종 차별이 어떤 노선, 이념처럼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차별이 아니고 개인적인 편견에 어떤 사회 제도, 법률, 정책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유지되는 어떤 지배와 억압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한국 사람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포, 그다음에 결혼 이주민,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저 밑에 미등록 이주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뭐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 한국인이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누가 한국인이냐 할 때 한국인이라는 말은 국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적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조선 사람의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이 이제 흐려지고 있고 사실 지금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인순이 씨, 가수 인순이 씨.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흑인 병사죠.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흑인의 자식이라고 당연히 어떤 혐오, 차별 많이 당했죠.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델로 활동하는 한현민이라는 모델입니다. 엠넷 보시면 엠넷 카운트다운 음악방송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 역시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한국 국적자죠. 그러니까 외모만 봐서는 누가 한국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배우 마동석 씨. 저런 얼굴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마동석 씨는 돈 리라고 하는 미국 국적자예요. 미국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봐서는 어떤 혹은 피부색으로만 봐서는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신, 어떤 인종, 그 다음에 피부색 이런 걸로
쉽사리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넘어갈까요? 한국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국제 이주민, 이주 노동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넓게 봐서 이제 한반도, 출신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760만 명, 남북한 합쳐서 인구의 한 10%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되게 높은 수치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이태리, 이런 데들도 이제 엄청 비율이 높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가 이제 한국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잖아요. 거의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초과 체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체류 한인들이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어느 나라에나 이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제 많이 있게 마련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올해 통계로 봤을 때 21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어디 이제 광역시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이주해서 온 분들 전체를 이제 포함하는데, 그 내에 어떤 이주 노동자도 있고, 결혼해서 오신 결혼 이주민도 있고, 공부하러 온 유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나 난민들도 있습니다. 난민 하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이제 예멘 난민들이 이제 제주도에 한 500명 들어와서 그때 어떤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그 당시 반대 정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이주민들의 일부에 대한 차별이고, 그것은 당연히 이주민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민에 대해서도 좀 더 차별 없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주 노동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언제 어떻게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고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80년대 중반까지 아까 한국은 이주 노동자를 내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요.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도 성장을 하고 88 올림픽, 86년 아시안 게임 이렇게 거치면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웬만큼 잘 사는 국가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해서 노조가 거의 몇천 개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 3배 올랐어요.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해외로 이제 산업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이제 또 중소 영세 기업들, 사업체들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과 아시안 게임, 올림픽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알려지는 상황이 이제 결합되면서 한국으로 이주 노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이제 필요로 하니까 정부에서는 묵인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 이제 요구가 커지니까 91년도에 이제 해외 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몇만 명씩 한 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생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육생 신분. 근데 일하는 거는 똑같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월급은 10몇만 원 이렇게 받고, 여권이나 통장은 압류당하고, 맨날 욕설 듣고 폭행당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산업연수생들이 도망을 갑니다. 공장에서 도망가서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는 사실 노예연수생 제도라고 그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2002년 이 정도에 가서는 전체 산업연수생의 한 80% 가까이가 이제
그 사업장을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제도였고, 그래서 이제 2002년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노동자로 이주 노동자를 대우하는 노동법을 같이 적용을 하는 제도를 공약하게 되고요. 2003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고용허가제 법률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한 해 뒤인 2004년 이제 8월부터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허가제는 뭐냐면은 본국에서 한국과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약을 맺어서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사업주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 대우를 하고 노동법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주노동 제도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알 수 있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16개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좌위에 몽골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필리핀,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흔히 그래서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고 할 때는 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7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1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죠. 한국 사회가 노동 인구가 지금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주민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입국이 거의 제한되어 있어서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작년 통계에서는 25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 이주민 217만 명 중에 이주 노동자는 약 한 150만 명으로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용허가제나 동포들의 이제 취업제도인 방문취업제나 이렇게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 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도 결혼 이주민이나 재동포 비자, 선원 비자, 그다음에 뭐 유학생 비자, 그다음에 예술 흥행 비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주민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중에도 대다수가 일을 하고 있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자, 초과 체류자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대부분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서 최소 한 100만 명 이상, 최대 한 15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주민 현황을 통계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나오는 통계예요. 2016년에 204만, 그다음에 2017년에 218만, 2019년에 252만까지 갔다가 2020년 4월에는 217만 명의 수준이죠. 제일 많이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고 그 중에서도 동포분들,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동포분들이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그 다음이 태국, 미국, 뭐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이주민 현황은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등록은 3개월 이상 한국에 이제 살게 되면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이주민 등록을 하고 아이디 카드, 신분증, 즉 외국인 등록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이주민들의 숫자고요. 경기가 제일 많고 서울, 경남, 인천 뭐 이런 순서인데 그 역시 그 어떤 산업 단지가 많고 일자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주민 인구들이 이제 있고요. 125만 명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적 동포 중에 또 이제 신고되신 분이 46만 명 정도여서
이 두 부분을 합친 170만 명 정도가 3개월 이상 이제 장기 체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민은 참고 삼아 보시면요. 전체가 16만 7,860명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여성이 13만 8,500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 이주민 중에 국적을 이제 취득한 귀화자, 혼인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13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민 숫자와 혼인 귀화자 숫자를 합친 30만 명 정도가 전체 결혼 이주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 이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이제 보통 요즘은 주변에 뭐 한 달이 건너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 뭐 지인이라든지 친구, 친척 중에 있으실 텐데요. 뭐 잘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수행한 건데요.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라는 비율이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뭐, 언어적인 학대, 욕설, 이런 게 이제 81% 제일 많고, 그 외에 이제 뭐, 신체적 학대도 있고, 또 생활비나 용돈을 안 주는 이런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빠른 시간에 이제 어떤 소개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말이나 문화, 이 모든 것이 이제 낯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체류 자격조차, 자기 스스로 안정되게 이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즉,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해서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년, 기간에 결혼 이주 그 비자를 줍니다. 결혼 비자. 그러면 2년 지나면 이제 그 결혼 비자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럼 갱신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남편이 신원 보증을 서주게 돼 있었는데 여성 단체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끈질기게 해서 그 신원 보증대는 폐지되었지만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체류의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남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계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이제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돈 주고 사왔다는 어떤 이런 왜곡된 인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국할 때부터 일단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라고 이주 여성 관련 이제 단체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폭력 피해를 입을 때 바로바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을 더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주 여성들이 사실 산업 현장이나 뭐 농어촌 이런 데서도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떤 노동권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장이 돼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여기 문제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나를 좀 괴롭히는 것도 있고 뭐 틈만 나면 뭐 욕설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처우도 안 좋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나?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최후의 어떤 노동자들의 방어 수단은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냅니다. 뭐 내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고 다른 데를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사표 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를 잃게 돼요. 소위 말하는 미등록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주, 사업장에 철저하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휴업이나 폐업, 어떤 심각한 폭행, 성폭력, 그다음에 뭐 임금 체불이 심하다, 뭐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 사업주의 허락 없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 노동자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그 모든 것을 증명을 하기란 또 쉽지는 않죠. 노조나 단체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여러 이주노동 인권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직장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관련 법이 자유로운 이직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미나리 농장에서 3년 정도 일해온 중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45살 A씨 등 3명은 7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나리 끝나서 돈 안 주고 이거 내가 중국으로 가. 그래 너 이야기해서 사장님 빨리 돈 줘야 돼. 내가 중국 가.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B씨는 경남 양산의 한 공장에서 5개월 동안 폐 드럼통을 세척하고 도색하는 일을 했습니다. 발암 의심 물질로 분류된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노출돼 급성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පිරිසිදු කාරක කෙමිකල් එක මොනවද කියලා කිව්වේ නැහැ. ඒක කොච්චර අනතුරුදායකද. 장시간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고 폭행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현행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행 등을 당해도 이직은 먼 얘기입니다. 경찰 또는 노동청의 조사나 법원의 판결까지 보통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냥 참고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습니다.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을 그 자리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하고 이렇게 낮은 수준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직 제한 조건을 악용해 이주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긴 채 우리나라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악조건을 견디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어떤 강제 근로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어떤 종속이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자체가 사업주의 이해만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에게는 별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어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저쪽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준다니까 저 글로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자유가 있다면,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가 있다면 협상력이 생기겠죠. 아니야 얘야 가지 마라. 거기 가도 뭐 얼마 안 주니까 내가 오히려 뭐 몇만 원이라도 더 줄게. 뭐 이런 식의 협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지기수로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뭐 3년 동안 6천만 원 넘게 임금 체불을 당한 농업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사건이 이제 되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런 사건을 봐도 농장주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이미 농장은 팔았고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이 사기로 고발을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체류 기간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체류 연장도 쉽지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유서 같은 것도 있는데요. 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좀 아픈 분이 있었는데 사업장을 변경을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면 사장이 차라리 이제 본국에 가서 치료를 하겠다라고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허용이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것이 좀 뭐 지금 뭐 자기 나라에 비해서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의 한국 노동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도 봐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이 사람이 사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이제 흔히 쓰는 말이 뭐 어떤 그 옳은 소리를 노동자가 하게 되면은 너 계속 그런 소리 하면은 뭐 이탈 신고 해버린다. 불법 만들어 버린다. 너네 나라 보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주가 본국으로 돌려보낼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용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이탈 신고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탈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지나면은 이제 비자를 잃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기는 되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무기는 많은 반면에 이주 노동자가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 숙소 문제도 되게 몇 해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컨테이너 아니면은 이제 농업에서는 뭐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공장 내에 딸려 있는 뭐 조그만 방, 뭐 샌드위치 판넬,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있죠. 물론 이제 뭐 공장 밖에 이제 뭐 원룸 이런 데를 얻어서 몇 명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열악한 이제 숙소를 제공하고도 이제 사업주가 뭐 기숙사비 명목으로 막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뭐 40만 원, 50만 원씩 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숙식비 지침이라는 걸 노동부에서 이제 상한선을 만들겠다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조차 오히려 사업주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기숙사비를 이제 월급에서 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일 끝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주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았는데 정부가 보기에 퇴직금을 받고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출국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퇴직 보험 같은 거를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 금액과 실제 퇴직금의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은 보험금 납입액은 뭐 월 이제 기본급 정도에서 몇 프로 이렇게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노동자 처지에서는 이 보험금도 받아야 되고 근데 보험금은 공항에 가서 출국장을 나가서 그 면세점이 있는 그 구역의 은행 코너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받아야 될 퇴직금과 이 보험금의 차액을 또 사업주한테 따로 청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거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받아가는 노동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보험 그것을 못 받아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보험 액수만 지금 뭐 100억 넘게 지금 미지급 보험이 쌓여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업 노동자가 이제 제일 열악하죠.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서해안의 어느 섬에서 일했던 동티모르 출신 어업 노동자가 이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되게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 달에 쉬는 날이 없다. 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양식장으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배를 태워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라든지, 심지어 밭일까지 시켰다.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다른 사업장에 불법적으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일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배 위에서 일을 하는데 식사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노동자들이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할 텐데 식사 제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초코파이로 끼니를 때웠다라든지
이런 지금 정말 이해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벌어지고 있죠. 또 모 지역에 어떤 대단지 깻잎밭이 있습니다. 저 경남 지역인데요. 그 깻잎밭에서는 주로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뭐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못해도 이제 9시간, 10시간 일을 하는 것인데 초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뭐 2시간, 3시간 잡아놓고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20분 쉬고, 50분 일하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현실적인 어떤 그 법망을 피해 나가는 그런 형식을 이제 고용주들이 취해가지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어떤 착취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일 못하겠다. 다른 회사로 가겠다. 사장님, 요 고용변동 신고서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해주죠.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장이, 이 노동자가 여기에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요새 대응이 또 많아졌냐면은, 그러면은 돈을 줘. 나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은 너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데 필요한 사인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부득이하게 퇴직 시 농장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배상하고 퇴직한다. 150만 원이잖아요. 진짜 수백만 원,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여러 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로 봐도 월 평균 휴일이 2.1일, 2012년 실태조사잖아요. 근데 뭐 올해 민주노총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은 사실 한 달에 0.8일 쉰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에 보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지역이 있으면 오늘은 이 집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집 가서 일하고, 뭐 옛날에 진짜 마을 공동의 어떤 머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행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 말고 중국 및 구소련 출신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취업제라는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적용을 받는데 다른 게 있다면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서남아보다 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보다는 조금 그 사업장 변경 측면에서는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재외동포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서구 출신 동포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들은 사실 항상 그런 차별적인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자유로운 왕래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중국 동포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게 많이 있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청년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동포 단체들이랑 이주 지원 단체들, 뭐 변호사 단체 이런 데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사과도 받아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포, 중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 혐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자의 문제인데, 이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이제 계속 당합니다. 근데 이게 단속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사람 사냥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는 뭐 올해는 몇 명을 잡는다, 이런 할당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법무부 스스로 정한 어떤 뭐 인권을 지키는 단속 지침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거의 해마다 한 명씩 단속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건설 현장 단속에서 추락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그 아버지가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장기를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 4명을 살렸어요. 그게 미담식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이 단체들도 이제 알게 되어서 대응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속 반원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추락해가지고 건설 현장 지하로 추락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인데 인권위에서 이제 직권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망이 국가 책임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단속 반원에 대한 징계와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에서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공식 보고만 해도 10명. 아마 지금 요 추가적으로 이 뒤에 또 한 분, 김해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11명이 되었을 텐데, 여하튼 이제 단속에 어떤, 초점을 맞춘 미등록, 이주민 정책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혐오나 편견 중에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다라는 어떤 혐오나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언론에서 많이 조장한 측면이 크고요. 또 이제 공권력에서 조장한 측면도 큽니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은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들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이주민들의 연령대가 되게 젊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범죄율은 전 연령대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 연령대를 비슷하게 맞춰서 통계를 비교한다면은 훨씬 더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영만리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삐끗 잘못하면은 추방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런 조심해서 살고 오히려 더 불안해서 하나라도 이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은 범죄 건수는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다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러 뭐 어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차별이고 이제 인종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뭐 일부 이제 어떤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 내국인과 경합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3D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고 한국 사회와 경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러와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뭐 70조, 80조 원의 어떤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는 게 사실 이주 노동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전반적인 산업 상황이나 어떤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 고용 문제랑 국내 실업률은 큰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이 대체하는 보완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노동자 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이 있고 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뭐 이렇게 어떤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차이를 줄이고 하나의 어떤 노동자로서 단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이제 94년 이전까지는 사실 그 산업연수생 이전에는 아무런 제도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 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팔 다치고 뭐 손가락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부지기수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94년도에 이제 경실련 그 시민단체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하고 나서 바로 산재 보상을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과로 미등록 노동자들에게도 산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연수생 제도가 이제 94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팔 산업 연수생들이 이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내 돈을 돌려주세요, 여권 주세요, 통장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명동성당에서 또 그 추운 겨울에 농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95년도에 그 네팔 산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였죠. 그 당시에는 비롯해서 여러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대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해 하반기에 열린 그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뒤에 서 있는 외국인 농장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일자리 뺏어간다고 일자 시즌 동기 없습니까? 언젠가 저임금으로 내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고 위협을 느낀 동기 없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대충 일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줄까? 과연 군나라를 자들고 백인이 자들고 황인이 자들고 흑인이 자들고 이유가 뭡니까? 자본을 만들었습니다. 북경도 중들이 만들었습니다. 왜요? 착착이 좋게요. 노동자들을 땀 흘리게 경쟁하기 위해서요. 그런 다음에 착착이 있죠. 여기 서 있는 노동자들은 공장을 넘어서서 산별로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통일된 민주노총 전 세계의 노동자를 단결시켜 자본을 박살내고 참된 민주노동해방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15만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15만 외국 농자도 함께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는 네팔, 방글라데시 여러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조직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조직이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함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11월 1일부터 잡아서 강제로 추방시켰단 말이다. 이렇고 대우자동차가 현대자동차는 망해되고 거꾸로 현대자동차는 대우자동차 망이 좋다고 우리 공장이 잘 살면 여러분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기업들이 요새 어디다 돈 맞췄죠? 어디다 맞죠? 돈 드마트 같은 맞췄죠? 이게 자본가의 속셈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임명도 자료도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벽을 넘어뛸 겁니다. 외국인 농민과 함께 우리는 넘어뛸 겁니다. 민주노 동과 함께 넘어뛸 겁니다. 부활한 주죠.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법을 찾아와라. 네, 영상 잘 보셨죠? 저렇게 민주노총의 출발부터 이주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5년에 이제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도 함께했던 이주 노동자 연대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이제 결성이 됐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민주노총은 이제 이제 저 연대체 내에는 함께하지 않게 되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주 영역은 뭔가 이주 단체들한테 맡겨진 듯한 뭐 그런 이제 포지션이었는데 2000년도, 2001년 이렇게 거치면서 노동운동으로 이주운동을 접근하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 활동가들 그리고 내국인 활동가들이 함께 최초로 평등노조의 이주 노동자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부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죠. 최초의 어떤 노조 형태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뭔가 이제 명동 성당에서 이렇게 이 주체들이 이렇게 농성도 하고 노동권, 그 다음에 이제 추방 반대, 그 다음에 노동 비자를 줘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렇게 최초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뭐 100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을지로 훈련원 공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 저도 사회운동 군대 갔다 와서 사회운동에 처음 나와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한번 참가해 봤는데 이때 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본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체류 비자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저렇게 이제 1000명씩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집회를 했고,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이주 노동자가 팔을 이제 들면서 내 몸에서 흐르는 피도 빨간색이고 한국 사람의 피도 빨간색인데 같은 빨간 피를 가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냐. 그게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이제 생생한데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 집회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 이제 연대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셈인데요. 2002년에서 이제 2003년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그 제도가 2013년에 이제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체류 비자가 없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라는 합법 노동인력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체류 비자 없는 이 미등록 노동자들을 다 추방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003년 11월 15일부터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 단속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농성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뭐 거의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 모여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농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성을 거치면서 정말 매일매일 교육하고 토론하고 집회하고 또 연대 집회 나가고 하니까 활동가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노동운동 내에서도 정당한 어떤 노동운동의 주체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03년, 2004년 1년 넘게 명동 성당에서 이제 농성 투쟁을 벌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농성의 이제 어떤 후반기에 가면서 이주 노동자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만드는 논의를 하게 되고요. 2005년 4월에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분들이 그 초대 지도부들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뭐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다 비자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표적 단속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단속 반원들이 미행도 하고 뭐 잠복도 해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부들이 거의 다 단속돼 가지고 추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을 규탄하는 행동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 아래에는 그 미등록자 출신 이제 그 간부들이 대부분 다 잡혀가고 나서 2009년도에는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출신 필리핀 출신 이제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이제 했었고요. 미셸 위원장도 위원장 역할을 이제 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비자를 이제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허위 취업이다, 뭐 노조 활동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다투었는데 1심에서는 이겼지만 2, 3심에서는 패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다니러 갔다가 왔는데 와서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입국이 가로막히고 다음날 또 이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져서 이렇게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진 혹은 강제 추방된 분들은 그 뒤에 이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네팔 출신 그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회장에서. 이주 노동자는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핵심적인 요구이기도 한데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라. 네. 이주 노동자가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 정말 절박하고 간곡한 그런 요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 어디 사업장에서 일할지 선택할 수도 없죠. 무조건 이제 사업주가 이제 선택을 하면 계약을 맺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와서라도 어떤 직장 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문제가 많은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노동권을 보장하고 또 체류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고 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할 수도 없는데 가족 결합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이런 노동허가제라는 대안적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국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런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처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업 노동자 차별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비단 이주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63조에 농축산업, 산림업 이런 것들은 자연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근기법 적용에 많은 부분이 이제 배제되어 있습니다. 초과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휴일, 휴게 시간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시키는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농축산업이 현대적으로 산업화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 변화에 맞게 63조도 근본적인 개정 혹은 폐기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런 강제적인, 반인권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는 요구,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서 과도한 그런 숙식비를 떼는 그런 숙식비 징수 지침 이런 거 폐기하라.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어떤 성폭력이나 성차별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단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주 노동자들이 또 한번 그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온 이주 노동자는 26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이 영상부터 잠시 보시죠. 차가 돈 없어. 나는 돈 없어. 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내 그 풀복 채로 해가지고 있는 거 내 전부 내 고용노동부 신고해가지고 너 풀복 채로 좀 만들 테니까. 이렇게 임금 체불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용 허가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6달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이 4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내놔야 보내주겠다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참다 못한 이주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에 이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 사람 500만 원씩 내놓고 나가면 내 사인 해줄 테니까. 너 처음에 안 오야지.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받은 노동자들. 6달간 일하고 400만 원은 다 받지 못해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하자 사업주가 대뜸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찍혔습니다. 사모님 못 믿어? 믿어. 믿으라고 믿어. 해준다고. 이들이 돈을 요구하며 사인을 해주겠다는 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쓴 계약서와 현실이 달라도 사업주 승인이 없으면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겁니다. 왜 나 돈 계약서 달라요. 사장님 말 이게 가스 잘라요. 밥 잘라요. 그리고 숙소 잘라요. 네. 그런데 계약서 안 잘라요. 결국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언제 초과 근무를 했는지 삐뚤빼뚤 기록해놓고 출퇴근 영상을 찍어놓는 일뿐입니다. 노동 환경도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និយាយទៅបងកន្លែងស្នាក់នៅរបស់ខ្ញុំពិបាកសូម្បីតែបន្ទប់ទឹកដែលមាននៅក្នុងផ្ទះវាផ្ដាច់ចោលអត់ឲ្យយើងជូសកើតឬសុខចិត្តឲ្យយើងជូសនៅដើរនៅក្រៅចា 이들이 원하는 건 계약을 지키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យើងតែតែគេកំណត់មួយចង់ចេញចង់ឲ្យផងមួយឆ្នាំកន្លះតែយើង ខ្ញុំជាខ្មែរអញ្ចឹងហើយគាត់មកជាខ្មែរដែរអញ្ចឹងពេលឃើញគាត់ពិបាកអញ្ចឹងមានអារម្មណ៍ថាអាណត្តិគាត់បើសិនជាយើងពិបាកតែម្នាក់ JTBC 오혜정입니다. 이렇게 폭언과 노동 착취에 시달려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탈을 해서 단속에 걸리면 추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의 이런 법을 고쳐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게차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폭발 사고로 동료가 숨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도 이른바 고용 허가제에 가로막혀 지난 3월 헌법 소원을 낸 이들의 사연입니다. 현행법상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3번까지 옮길 수 있고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사업주 승인을 받고 옮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나쁜 사업장이어도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고시로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등에 한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고시도 자주 바뀌어 이주 노동자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손해를 방치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가 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연히 법적 책임이 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국가배상 책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이지만 또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과거부터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정밀 여기 분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파업을 통해서 유니온샵을 쟁취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나중에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베트남 노동자 체불임금 쟁취.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이 자발적인 파업을 벌였어요. 뭐 식사의 질 문제나 초과 수당을 안 준다는 문제나 뭐 휴식 시간 이런 문제로 파업을 벌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파업한 사람들 중에 10명을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노조나 단체들도 거의 뭐 말미에 알게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불법 파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 무죄 판결을 이제 받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건설 노조에도 이제 가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안 계신 분들이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의 어떤 노조할 권리, 노조할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 노동자도 그런 노조할 권리, 노조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주 이제 그 금속노조 경주 지부의 MS 오토텍 지회라는 곳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랑 같이 노조 결성할 때도 노조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노조 경기지부 금토일 지회라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 노동자 관련 단체 협약 이렇게 이제 쟁취를 했는데요. 뭐 조합 가입을 보장해야 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재입국 시에 어떤 필요한 절차나 서류 발급을 해야 되고 고용 종료 3개월 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요구하면은 재고용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화학섬유노조 당진에 있는 이제 폴리피아라는 회사의 이제 지회인데요. 여기에서도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이제 11명인가 있는데 전체를 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가지고 이주 노동자에게도 뭐 상여금, 휴가비 지급.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하죠. 욕설 금지, 명절 선물도 동일하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제 조합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제 전체 노동자가 2천만 명이 넘죠. 그 중에 노조 가입률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낮은 수준인데, 이주 노동자로 따지면은 사실 뭐 0.1% 그것도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이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공공운수 노조의 강령과 규약에서도 보면은 강령에서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가 평등사회 건설의 바탕임을 인식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약 21조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 대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해야 되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죠. 사실은 지금 교육공무직 본부에도 이주민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느 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것부터 하자.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교육, 간담회,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오늘의 어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주 노동자 문제를 이해하는 어떤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이주 노동자 연대체들이 또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보면은 뭐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대구 경북 이주 연대회의, 부산 울산 경남 공대위, 뭐 대전 충청 이주 운동 연대,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활동에도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접촉하거나 만날 때에 뭐 인사 나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인사하면은 마음의 문이 먼저 열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본국의 인사말로 또 인사를 뭐 하는 곳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또 이주 노동자 권리 수첩을 또 민주노총에서 여러 나라 말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 노조 가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말로 된 어떤 설명 자료라든지 노조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서로 어떤 뭐 자기 나라 노동자들끼리 어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 뭐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런 모임에 또 참여하면서 뭐 서로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노조들이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이주 노동자, 이주민 조합원 가입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 궁금하시죠? 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조합원 이주 조합원 현황 조사도 할 계획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노조의 어떤 지회 분해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공무직 본부처럼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보았듯이 화학섬유식품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민주일반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곳곳에 이주민 출신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현황도 민주노총에서 이제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유명한 말이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투쟁. 우리가 노동자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들이 많이 있죠. 노동자의 최대의 무기는 단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결을 내 주변에서부터, 그리고 넓게는 세계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가진 이해관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업장 문제만 해결을 해서는
전체 노동자들 궁극적으로는 나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더 큰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출신국, 인종, 피부색, 국적을 넘어서는 어떤 연대와 단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조합원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